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황정현 선생님하고 또 뒤에 앉아 계신 김승준 회장님하고 오래전부터 2004년도부터 됐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육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아주 좀 기분이 좀 이상한, 좀 뭐라고 할까,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모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첫 시간에 이 정체성, 정통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니까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람도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아무래 코시픽이라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한국농립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농립협회는 뭐냐면 기업체를 교육을 시키고 기업체의 문제점이 뭔가라는 걸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대학 강사로 부산에 있는 신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요즘은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최고 경영자론이라고 하는 CEO 그 과목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황장엽 선생님께서 만드신 사단법인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거기 이제 살림을 맡고 있는 총괄 담당 이사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개선협회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제가 큰 이름을 보통 쓴다면 거기 이제 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개선협회라고 하는 건 기업체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교육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좀 더위를 많이 타는데 구하기 좀 무섭겠죠? 네. 물 한 컵만 줄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인쇄물을 하나씩 나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미와 미의 과제라고 하는 이 논문을 써온 게 있어요. 써온 게 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과제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그거를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정통성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지 않나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2시간 강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작이 10시 전과 10시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10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12시까지 계속해서 끝내고 말까요? 아니면 중간에 좀 쉬었다 올까요?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해요? 중간에? 쭉 나갑시다. 좋습니다. 쭉 나갑시다. 대학교 교수들한테도 정체성이 뭐냐, 정통성이 뭐냐 하면 그걸 아리까리하게 잘 몰라요.
무슨 자인지 아시죠? 요거요. 이것도 아시죠? 그 정체성. 기능이 지금 그 정체성.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지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그 정부를 이끌고 나가고 유지해 나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이끌고 나가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각국에서 그 신생국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그 신생국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북한에서도 그랬을 거고, 신생국이 뭐 아프리카, 아세아 이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독립을 한 그 신생국가들이 다 역사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달랐어요. 다 달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국가를 끌고 나가느냐 하는 그 고민, 이거는 다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이 각국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가느냐,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 이런 그 고민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새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크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좌파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또 정체성을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정체성 할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빼고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 네? 사람으로 말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의학에서는 뭐 서양인, 태양인, 소민,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런 걸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적합한 표현이고 적합한 이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건 좀 딱딱한 얘기가 되는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재성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통성이다. 법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부의 이 법통을
어떻게 이어왔느냐 이런 게 이제 보통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정통성을 얘기를 하는데, 민주적인 정통성이 우리는 독재가 아니고 전제가 아니고 그 민주주의적인 그것이 이 정통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그 정통성을 어떻게 잘 이어왔느냐,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최성호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기 전에 본래의 모습이 정체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착 같은 사람이 어떠한 그 개인적인 무슨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래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최성호 교수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양승태 교수는 이 정체성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연속성, 얼마만큼 그 정체성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어왔느냐, 또 이어가고 있느냐 하는 연속성, 또 단일성. 그 정체성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얼마만큼 단일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단일성. 그 다음에 보편성,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양승태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모습, 그 국가의 참모습, 이러한 개념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양승태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탁석산 교수라는 분이 책을 조그마한 책을 한 5권, 4권 썼나 이렇게 재밌게 썼는데, 그 양반이 이제 쓴 그 글에 보면은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대중성, 대중이 다 호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체성,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주체적인 설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탁석산 교수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대사를 했던 이장춘 전 미국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념적, 제도적으로 가치의 진수,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가치의 핵심, 이런 것이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벌릴 수도 없고, 누구 함부로 타협할 수도 없는 것, 이런 것이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학자들의 얘기는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부심. 우리 황장엽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해도 되고,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그런데 해방이 딱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북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남북이 이게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산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사회적인 기저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정치인데요. 부르주아 계급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북한이 노동자, 농민을, 원래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는 것은 공장 노동자를 말하는 건데, 그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가 북한 정치에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남한의 대한민국도 그때 당시에 돈 있는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정치를 도입한다. 이것이 그렇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독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은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북한은 소련식 공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인 통치력으로 됐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정부, 자유민주주의 단독정부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사이 중간에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거를 남과 북에 각각 해서 나라가 분단된 상태로다가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일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좌우 합작 운동도 일어났어요. 좌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 우는 이 자본주의를 말하는 건데, 좌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세력들이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이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가만히 보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한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다 해가지고 북한에도 단일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각각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정부가 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된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일단은 담배대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담배 피우지 말아요, 얘기를 하니까 담배 피우는 것도 내 자유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싸움이 나니까 그 담배대에다가 이제 때리면서 이 때리는 것도 자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유에 대한 개념도 몰랐습니다. 자유는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남한테 해를 주고 남한테 손해를 주고도 내가 일방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자유인 것도 착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해방 후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은 이제 잘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좌파가 이제 난리치지만
얼마나 데모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데모가 많은지 각 정당, 각 사회단체 거기에서 데모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나만의 나라 꼴이 안 되니까 저 정도만 언젠가는 한번 뭐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6.25 전쟁도 이쪽에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이 이제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정부가 들어서고 남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모스크바에서 삼상 미국, 소련, 영국의 그 삼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얘기를 했어서 신탁 통치. 이 신탁 통치를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남북의 신탁 통치를 논의한다 그랬는데 신탁 통치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하는 거나 신탁 통치를 하는 거나 그 속셈은 신탁 통치를 하는 겁니다만 거기에서 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세력 간에 또 엄청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게 브레이크카드를 들고 전국에서 반타 운동을 하고 찬타 운동을 하고 이런 난리를 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한 나라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헌법에서 그 법통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법통성과 관련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제 망하고 우리가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했는데 그 뭐 잠깐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또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법통성이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남한은. 그래서 이 헌법의 법통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은 이 정체성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국가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 역사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과 더불어서 헌법을 유진호 박사가 이제 헌법을 초안하셨는데 돌아가셨지만 고려대학교 총장도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 초안을 잡고 재헌국회에서 통과시킨 헌법에 보면은 이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통성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정치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정부를 동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할 때는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 선거에 부정이 있나 없나, 선거를 제대로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걸 감시를 해서 그 선거가 잘 됐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과 연계를 해야 된다.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부가 북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고 당국이라고 얘기했어요. 북한 당국.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유엔이 북한만은 정부를 인정할 수 없고 당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만 보라고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이 정통성을 인정을 받고 북한은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기타 몇 가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이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에 이제 정부기관의 일부를 공주 쪽으로다가 옮긴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소소한 얘기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로 돼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로 돼 있었고, 이 대한민국의 서울을 누가 지금까지 수도로다가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통성을 따지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민족의 그 사상의 표현인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은 태극이죠. 태극.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우리는 태극기에다 담아가지고 이어가지고 오고 있다. 이것도 보면은 정체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북한은 그런 게 없고 이제 별이죠, 별. 북한 국기를 보면 별.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사랑하고 애창에 부르는 애국의 노래. 많은 이 노래들 같은 음악 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면은 북한에서는 이 노래는 이거는 서해주의 혁명에 맞지 않는 노래다. 이래가지고서는 노래를 많이 못 부르게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노래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구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인데 북한에 지금 인구가 2,300만인가 됩니다. 인구로 봐도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것만 봐도 이쪽이 정통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유의 미풍양속. 북한에서도 추석 같은 거, 음력명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그 미풍양속이 아주 많이 지금 보존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그것을 아주 활기차게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한반도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그리고 언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쪽 언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습니다만,
이쪽 대한민국의 우리 언어는 좀 순박한 게 있어요. 좀 순하고. 그런데 북한의 언어는 좀 전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평양방송 같은 거 보면 아나운서가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너무나 전투적이고 너무나 투쟁적인 언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이 전통성을 이용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수준. 뭐니 해도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하는 거, 그런 정부가 그런 정치가 그게 좋은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 국력으로 비교하면, 경제력을 비교하면 38대 1이라고 해요. 1967년도에 남한과 북한의 이 경제력 GNP가 똑같았습니다. 1967년 이전에는 북한이 났어요. 근데 1967년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부터 계속 나아지다가 지금은 물론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남북의 경제력이 37대, 38대 1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가 그게 좋은 정치고, 그게 정체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정치지, 국민을 350만 명이나 굶어 죽이고 그러한 정치가 뭐의 정통성이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도 정체성을 평가한다는 그러한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범적인 국가로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황장혁 선생님께서 항상 우리 말씀하십니다만, 첫째,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를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다. 이거 하나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야 이 자유민주주의도 우리가 사지 없이 잘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350만 명씩이나 굶어 죽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주장을 해도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산국가에서 소련이 강하고 구동구권이 다 이제 붕괴됐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그 공산주의를 동조하고 또 김정일 편을 드는 이 좌파 세력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얼마나 많은 대우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60년대에. 그리고 구민주당이 신파 구파로 나눠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으로 해도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공을 국시에 제1로 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한 손에는 삽과 베이를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냐, 남한의 정체성을 알아봤는데 남한만 얘기해가지고는 또 이해가 안 돼.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정체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방이 되고 북한에는 어쨌든 공산주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남한처럼 혼란은 없었죠. 왜 남한처럼 혼란이 없었냐? 거기서는 뭐 정부의 반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부의 반기를 들면 공개 총사를 해볼고 마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홍순정 회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이쪽 남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들은 참 그 바보 같고 어리석다 이거. 왜냐? 그렇게 독재를 하는데 그 대무도 못하고 반기도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홍순정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줄 아냐고. 몇십 명만 남한 사람들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 몇십 명만 공개 총살시켜봐라 이거. 쏙 들어간다 이거. 쏙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쏙 들어가죠.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옛날부터 이제 북한에도 그 고구려 기상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혼백이 없어졌어. 혼백을 다 뺐어. 김일성 김정일이. 뭐 조금 자기들 비리에 안 맞으면은 공개 총살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거기서 반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아마 김정일이가 남한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킬 것이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못 시킬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1000만 명 죽이는 거 그 사람은 그 누나랑 끔뻑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350만이 죽었는데 누나랑 끔뻑 안 했는데 남한 인구 5천만 다 미개 살린다니까 어차피 북한이 2300만도 못 미개 살리는데 남한까지 해서 7300만 미개 살릴 재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원명에 살릴 바에 쌀도 없고 골도 콩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자. 한 남한 인구 5천만에 1000만, 2000만 죽이는 건 하나 끔뻑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하면 소화되는 거죠. 그렇게 안 죽여도 몇천 명만 죽여도 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을 넘어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을 넘어 우습게 하는 거, 이것도 이 남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 정부가 그런 거 아니지만 북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를 들여와가지고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념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이 그 주체사상을 또 내세웠어요. 주체사상을 내세웠는데 그 주체사상이 황장엽 선생님의 주체사상하고는 다릅니다. 황장엽 선생님의 주체사상은 순수한 인간 중심의 주체사상이었는데 지금 북한은 거기다가 공산 계급 독재,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게 봉합을 시켰어요. 순수한 황장엽 선생님의 인간 중심 철학과는 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계급 정치를 하면서도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건 막스주의는 아니고 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나마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와 지금 주체사상의 어떠한 이 정통성 이것이 단절이 됐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의 사회제도는 이 스탈린식 독재를 모방해가지고 실은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정권 세웠다기보다 옛날에 그 소련의 우리 그 조선족 제2세들 고유인 2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북한 정권을 세울 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련으로 보내다가 또 많이 죄를 씌워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토사가 구팽이라는 건 뭐냐면 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으러 가서 토끼를 실컷 잡고 나서 토끼를 잡아먹은 다음에 토끼를 잡느라 사냥을 했던 사냥개까지 잡아먹는가 이게 토사구팽인데 토사구팽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을 도와줬던 그러한 고유인 2세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처단을 하고 소련으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북한 쉽게 얘기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기의 힘으로 건립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5분간 좀 쉬었다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